오늘 우리 강해 주실 박사님께서는 남북 한화재단 측에서 또 사역하셨고요. 지금은 북한대학원 대학의 또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신우숙 박사님께서 오늘 강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마 그런 남북의 차이, 또 북한에 대해서 이해에 대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고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박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북한의 교육문화 이해와 남북통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저는 지금 그 바쁘신 중에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하실까?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원래 교육학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런 북한을 이해하는 것,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소련 이 누구죠? 사진이 레닌입니다. 저는 1991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남편을 따라서 소련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1991년이었는데 소련에 들어간과 동시에 두 달 만에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새로 러시아 독립국가 연합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련하게 되면 막스 레닌주의가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소련은 급진적인 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를 하루아침에 그냥 내동댕이 쳤죠. 그래서 이게 레닌의 요 사진이 이렇게 굴러떨어진 걸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놀라웠던 건 뭐냐면 공산주의는 원래 배급으로 운영되는 사회인데 이 소련이 붕괴가 된과 동시에 중앙에서 국가에서 모든 배급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국의 모든 그 소련의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뭔가 이제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리고 배급이 안 되니까 집안에 있는 도구들을 나와서 팔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회주의의 가장 종주국인 소련이 이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북한이 만약에 급변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교육 전공자가 바로 북한 전공자로 완전히 바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이제 북한 연구하고 이제 통일 교육하고 이러면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여기서 2005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북한 연구로 삶으로 느끼게 통일 주기가 가능한가 이제 근데 제가 10년 이상 뭐 15년 그러니까 소련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2, 3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북한 학자로 있을 때 북한 청소년,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교육, 그리고 오늘 듣는 것도 북한의 교육, 그리고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걸 왜 배우지? 이걸 왜 가르치지? 이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 통일,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이게 내 삶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뭔가 현장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제 1년 내내 기도했었고,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1년 BDTS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저에게 인도하신 게 여기 남북 하나 전에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창립 멤버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인들 교육 전반적인 것을 하라고 해서 남북 하나조 재단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하나재단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여기서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2023년까지 거의 13년을 일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공공기관이에요.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에요. 통일부 밑에 있는 국가 공공기관으로 하나원 들으셨죠? 한국에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정착 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3개월 동안 받고 난 다음에 임대주택을 받고 난 다음에 전국에 흩어지게 되는데 전국에 흩어지고 나서 지역에 정착할 때 어, 중앙 차원에서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예, 남북하나재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와,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에는 또 직원의 28%가 우리 북한의 탈주민이에요. 같이 일하면서 즐거웠던 일, 같이 웃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뭐 고소골발도 하고, 온갖 것들을 고민하면서 느꼈던 게, 와, 하나님, 저 여기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와, 이렇게 힘든 겁니까? 통일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남북하나 재단의 신우회를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 1시간씩 매주 거의 정말 13년 내내 신우회 회장으로서 인도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우회는 지금도 남북하나 재단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진은 탈북 청소년이 공부하고 있는 대안학교 있죠.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찍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북한 시대 탈경계의 동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탈북민이 어떻게 북한에 있다가 이주하고 어떻게 정착하는지와 관련된 저의 고민들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교육위에 문화위에 남북 주민 갈등과 마음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교육과 문화위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삶을 이제 넣어놓었던 게 우리가 왜 저의 고민이죠. 우리가 왜 북한의 교육을 배워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북한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야, 북한의 문화는 우리랑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상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을 이해해서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에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왔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교육과 문화 이해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좀 더 관심을 뒀던 건 어, 너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살 때 그냥 정착하는 데 쉽지가 않아요. 북한 출신도 힘들지만 우리들도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서로 함께 잘 소통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이런 질문 정도 하는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나중에 질문을 할 때 약간 단어라도 어려운 게 있으면 약간 좀 생각해 놨다가 적어 놨다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금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은 과거와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이 청소년들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과거와 지금의 문화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리고 북한의 문화 한번 서로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이해인데 북한의 교육의 목표는 김일성, 김정일 주체 사상. 이거는 이제 정치 사상은 워낙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 단어가 이거예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2012년에 딱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새세기 교육혁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게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젊은 세대인 내가 북한을 통치할 때 나의 가장 지지 세력은 바로 나와 같은 젊은이다. 이 사람들을 나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공식 용어로 나온 게 새세기 교육혁명. 이 새세기들을 약간 혁명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 목표는 뭐냐면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예요. 그러면 이걸 말 그대로 무슨 뜻이죠? 여기. 전 주민들을 과학기술을 하는 인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든 국민들을 과학기술 인재하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예, 컴퓨터를 잘 다루고 있을 할 텐데, 여러분 엑셀, 파워포인트, 아니면 엑셀로 뭐 영상 만드는 거 잘하세요? 아마 한국 사람도 그리고 그걸 만들려고 하면 자유자재로 만들고 이런 기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북한 컴퓨터도 별로 없고 이런 능력도 없을 텐데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근데 하여튼간에 김정은이 집권을 한가 동시에 이걸 내세웠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원래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목표가 뭐였냐면 온 사회에 인텔이 와요. 이건 또 무슨 뜻이죠? 인텔이. 인텔이는 말 그대로 영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을 인텔이 고등교육까지 받은 대학교까지 나온 지식인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게 원래 북한의 가장 중요한 헌법과 관련되는 헌법, 사회주의 교육 태제 이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전민과학기술 인재와 이걸 내세우고 난 다음에 아예 헌법도 바꿨어요. 교육법도 우리의 목표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과연 북한이 지금 새 세대들에게 전 국민들을 이렇게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남한 주민보다 더 과학기술을 잘 다루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2012년도에 딱 정권을 잡으면서 특이했던 사항은 뭐냐면 정권을 딱 잡자마자 2012년도에 당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럴 때 그 북한 전문가나 그 외국에서 모든 언론들이 주목했던 건, 야, 김정은이 처음 정권을 다 잡아가지고 북한이 나아갈 방향을 딱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까 했을 때 경제 쪽 아니면 국제 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예상을 딱 뒤엎고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여기 12년 그 의무교육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1년제 의무교육제였는데 12년 의무교육제를 했는데 이것은 요걸 봄 얘기했다. 그 이전에는 남북한이 다른 게 12년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무교육인데 북한은 옛날부터 유치원이 의무교육에 포함이 돼요. 지금도 의무교육에 포함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초등학교가 6년이죠. 여기 4년이에요. 중학교 6년.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초등학교를 4년에서 5년으로 만들고 예전에는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이걸 나누었어요.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12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교육학자예요. 교육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왜 긍정적으로 평가했냐면 만일 남북한이 통일을 하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초중고가 12년이에요. 그럼 북한은 유치원을 빼고 초중고가 몇 년이었죠? 10년이에요. 그럼 남북한이 북한은 10년, 우리는 12년이면 2년간의 차이가 있으면 만약에 학제 통일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을 우리가 무상으로 뭐 제도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하다 보면 돈이 경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1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남북한이.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었었고 그러면서 와 저희가 이제 아,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가 이제 스위스에서 바로 사춘기 시설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어떤 학제나 그리고 이제 북한 교육의 어떤 글로벌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는 이런 교육 개혁에 맞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런 주체 사상, 정치 사상화 이런 부분들은
전혀 후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에게 약간 많은 실망을 줬던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12 년의 얘기는 했지만 요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7 년에 12년 전면제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17 년도에 12 년제를 완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1 년에 학교를 더 만든다고 하는 건 교실도 새로 만들고 선생님도 새로 뽑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인제 겪었고, 그럼 왜 학제 개편을 했는가? 가장 먼저 이것은 김일성이든 김정이든 간에 통치를 할 때 뭔가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뭔가를 했을 때 이게 국민들이 '와 우리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모든 학교가 거의 올스톱하다시피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의무 교육을 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주민들이 '와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피부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적인 동의를 창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학교가 경제난 때문에 뭐 한 4 시간 공부하고 그냥 집으로 보내 버리고 아니면 교사 월급도 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김정은 시대와 관련돼서 김정은은 실제 이렇게 핵무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 발전 전략을 상당히 경제 발전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 경제 발전은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초창기 집권하자마자 새로운 경제 정책하면서 북한의 경제에다가 시장 경제를 조금 받아들이는 방식을 해요. 그러면서 12 년제하고 그다음에 16 년부터 20 년대는 여전히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과학기술 강국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하고, 그리고 이제 12 년제 교육을 할 때 약간 여기 지금 직업기술 교육을 도입했다. 요건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원래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분리돼 있죠. 북한은 고등학교 단계에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분리돼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에게는 실업계를 가고 아니면 이 약간 상류 계층이나 돈 있는 사람은 인문계를 가고, 그것은 이렇게 계층의 분화를 고정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실업계와 인문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일반 교육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교육과 노동 교육이 합쳐져 있는 그러한 일반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세계적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전문 교육, 기술 교육을 이제 미리 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경제 발전을 추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등 정도의 기술 인재가 많이 양성이 돼야지 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 년제 안에 바로 고등학교를 아까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딱 나누고 난 다음에 여기 고등학교 단계에 실업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아예 법제화시켜요, 여기. 직업기술교육법 이렇게. 그리고 인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경제발전 5 개년 전략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목표 달성은 그렇게 하지 목표 달성 힘든 2021 년도부터 2025년 초창기 코로나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쪼금 주목해 봐야 될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아마 북한에게 있어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창건 이후에 북한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호재였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왜냐면 자기의 우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이제 무기를 주고 파병을 해 주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완전히 밀착이 가게 되면서 러시아로부터 기름도 받아들이고 그의 무기를 판 것에 돈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서 올라가서 북한이 2023년, 2024년 여태까지 북한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3.1% 정도로 플러스 경제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코로나 시기에 완전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지방 경제 자립화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법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걸 규격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 북한이 인권 탄압을 한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어.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법이 '우리는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게 가장 내세우기 좋잖아요. 아마 그래서 교육을 체계화시킨다는 면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권이 "너희는 인권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반동사상 문화 배경, 뭐 청년교육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청소년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이런 한류 그리고 외부 정보에 대한 이런 유입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되겠다 해서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 놓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사형까지 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이제 지금 이렇게 북한의 정보 차원에서 법 차원에서 북한 교육을 얘기하다 보면 '북한 교육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워낙 좋은 것만 있는 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평양과 지방,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너무 세요. 이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경제 발전이 기존에는 평양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하다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인제 도농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주민들의 이런 반발이 오게 되면서 바로 올해 작년부터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을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10년 동안 매년 이게 10년 동안 매년 20 개씩 공장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은 평양과 같이 현대화되고 최고급의 이 현대화된 공장들을 지방에 매년 20 개씩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인제 이것이 인제 작년에 20개 했고 올해도 20 개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든 곳에 현대화 디지털화를 인제 해 가고 있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교들을 다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라. 모든 학교 안에 컴퓨터를 구비해라." 북한에서 할 수 있겠어요? 평양은 가능해요. 그런데 인제 지방의 경우에 아니 농어촌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컴퓨터를 구비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게 경쟁과 동원이에요. 이건 뭐냐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끼리 경쟁시키고 그리고 반끼리 경쟁시켜서 "야 우리 학교에 컴퓨터 20대 새로 들였다. 우리 반에 학부모의 도움에 의해서 컴퓨터 5대 들였다."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어떤 의미냐 하면 약간 부자들이 많고 단간부가 많은 학교와 학급은 이게 가능하지만 약간 농어촌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낙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 이 격차 개인 간의 격차, 주민 간의 격차, 소득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북한의 학습 여건과 관련된 것을 아예 실태를 보게 되면 통일부는 매년 그 이제 통일부가 그동안 안 하던 걸 이제 보여줬던 게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원에 거쳤다가 가요. 그런데 하나원에 거쳤던 사람들은 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6,351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20여 년간 쌓였어요. 그리고 이걸 김정은 정권 이전과 이후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탈북민의 이렇게 설문조사이기는 하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많다 보니까 이게 경향성을 알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화 교육을 어떤가 했더니 김정은 정권 들어서기 전이나 후나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혁명 역사 우상화 교육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온 국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휴대전화를 얼마나 이 휴대전화라고 하는 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통해서 요즘은 전자결제도 하고 교통통신 결제도 하고 약간 소액 결제도 하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24년 이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어요. 휴대전화 보급률이 36.4. 그리고 인터넷 이용률은 인터넷을 사용 안 해봤다. 98.4예요. 그럼 북한에서 인터넷 못해?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인터넷이 인트라넷이라고 들어봤어요? 인트라넷은 뭐냐면 우리는 인터넷이 여기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는 북한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인터넷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북한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트라넷이에요. 그래서 인트라넷은 북한이 중앙정부가 이 본부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자료, 그리고 교육 자료, 아니면 뭐 영상, 뭐 이것을 중앙에서 학교마다 이거 자료를 다 보내줘요. 그리고 각 지방 공장으로 보내주면 여기서는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북한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세요. 이 휴대전화가 이게 초록색이 김정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또 하나 컴퓨터 보세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탈북민 중에서도 대부분이 국경 지역에 있던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경 지역이 아닌 평양이나 다른 사람까지 하고 채군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전 뭘 보고 싶냐면 여기 평양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에요. 여기 휴대전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하고 컴퓨터. 여기 초록색하고 이 연두 주황색을 보게 되면 평양의 경우는 휴대전화가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46.2예요. 근데 다른 지역은 낮죠. 이렇게 평양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인데 이것도 이제 초록색을 보세요. 내가 우선 파란색은 내가 이제 북한에서는 원래는 우리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교육을 받으면 잡혀가요.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교육을 해요. 그게 바로 파란색이에요.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양과 그렇지 않은 지역. 요거부터 보세요. 김일성 집권 이전하고 이후 보게 되면 내가 사교육을 받았다. 나는 안 받았지만 주위에서 받다. 이렇게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 주민의 50% 정도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대요. 그리고 평양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기를 맡겼던 건 놔두고요. 우리가 이제 한류가 많이 되어 있고 외부의 영상,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봤다 하는데 우리는 외부의 영상을 많이 봤다 하게 되면 한국 영상 본 거 아니야 딱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나와 있죠? 대부분이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영상은 들어와요. 근데 중국의 경우도 통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 자유로운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걸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남한의 경우는 23%가 남한의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큰 컴퓨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여기도 움직일 수 있는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학습 경험과 관련돼서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청소년들의 의식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 이제 엄격하게 통장을 아예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보이죠? 아니 인터넷 따지고 있는 북한의 젊은 여성, 뭐가 문제일까? 발목이 보이는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고 나무라자 보인 반응입니다. 장단지가 휑하게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끌신을 신은 채로 거리에 나선 차림새도 문제이지만
자기의 이색적인 옷차림을 두고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는 그의 정신 상태는 더 한심합니다. 뭐가 문제냐며 여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서양 문화에 물든 탓이라 개탄합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것들은 뻔뻔스럽게 몰아대는 최옥형의 행태는 그가 썩어 빠진 소년 문화 양심에 단단히 문제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2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인민교육용 영상입니다. 이번엔 학생들입니다. 세계 문화는 학생 소년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반동 사상 문화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 속엔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16살 남학생 2명이 죄수복을 입고 서 있는데요. 머리도 짧게 깎고 손목엔 수갑도 차고 있습니다. 주변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외래 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본 죄라는 겁니다. 북한에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를 접하는 걸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고 적발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이어집니다. 이 학생들은 12년의 중노동형에 처해졌습니다. 외래 화면학을 시청이 유포한 이광복과 문광님에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육을 언도했습니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단죄하는 걸 넘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면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되게 망측하게 하고 어찌에도 역겨운 괴뢰만 오장까지 그대로 흉내내며 이색적인 현상들이 나타나 수도의 간단한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샌드 연구소가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샌드 연구소 최경희 소장은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들이 전파된 지 30년이 넘으면서 북한의 MZ 세대는 한국 문화에 비교적 익숙해진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고 처벌하는 법들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북한 문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시기의 문화 정책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이런 신혼복 이런 모습 그리고 과거에는 결혼식을 할 때 대부분 집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결혼식 식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도 이제 빈부격차에 따라서 약간 잘 사는 사람의 경우는 호텔 내지 저희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한다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하게 되면 이렇게 사회주의권 해서 전통 문화를 약간 배격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추석 성묘를 하고 있고 이제 대중들은 이것을 함께 이제 전통복을 입고 이제 즐기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씨름이나 뭐 근회 이것들을 전통 민속 놀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 문예 정책의 특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치 사상과 관련된 것을 중요한다라고 다시 말하면 어떤 미적 가치 추구보다는 공산주의 혁명 사상 또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이제 교양하고 뭔가 주입시키는 어떤 무기 이런 면에서는 과거나 김일성, 김정일 시대나 지금 김정은 시대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깐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북한이 공산주의 하게 되면 전통 문화를 완전히 말살할 것 같은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 예를 들면 한복을 입은 학생, 대학생들, 여학생들의 대학교 교복이 한복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민속놀이 추석날 같은 경우에 한복 입고 나와서 춤추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왜 그러지라고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 보이는 것은 민족적 형식.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형식을 보여주어야 된다. 대신에 내용은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는 의상이나 아니면 전통 놀이나 아니면 문학이나 이것이 이제 곳곳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당성, 인민성, 계급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족문화 정책과 관련돼서 원래 초창기 해방 이후에 5, 60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통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혼례, 장례의식, 봉건잔재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자 해서 이제 미신적이라고 해서 종교적이고 미신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뿌리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80년대 후반에 약간 주체 사상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우리식 문화, 조선민족이 제일주의다. 이러면서 이제 과거에 설날 추석으로 옵됐다가 설날, 추석, 한식 이런 것들을 다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북의 민속 명절이나 문화 통합이라고 하는 면에서 북한은 민속 놀이를 민족 체육으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활쏘기 이런 면에서 어떤 이렇게 민속이라고 하는 것, 전통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남북이 어떤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남북이 변화되지 않는 건 남북의 의식, 인간적인 정이라든지 어떤 보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뭔가 문화 통합으로 이끌어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북한의 생활 문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바로 북한의 장마당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 장마당에는 아까 이제 소련의 이야기도 했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기든 소련의 그 붕괴든 그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국가가 배급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배급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알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마당이 이제 들어설 수밖에 없던 게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다 보니까 장마당 누구나도 다 나와서 이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한류 문화가 탈북민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시장을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그리고 상점들 종합시장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이제 여기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 많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서 무엇보다도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은 내 생활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소비 문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쓸 수 있을 때 내 삶이 뭔가 달라졌다를 느끼잖아요. 생활 문화의 변화를 어, 하-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개보수를 통해서 능라물 놀이장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그리고 능라 유원지 그리고 이 안에 전자 오락관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뿐만이 아니고 평남 양덕 온천 휴양지의 경우는 여기다 이제 여기에는 온천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스키를 하고 난 다음에 온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개장은 2019년도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여기 다 이제 모여서 이제 사열하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건설 왜냐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북한에 있어서도 내 집 마련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북한도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강 주변에 이 약간 다락방 형태로 아파트를 지었고, 그러니까 단지를 지었고, 이 준공식 22년 여기 많이 봤죠? TV에서 리춘이 아나운서. 그러니까 김정일이 이 아나운서에게 이 아파트 입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On your own time. 손이 잘 닿지 않는 등 여드름엔 뿌리는 여드름 치료제 잠깐만 엑스트림 지나가면 모용액. 나올 것 같아요.
수산 태양궁전 가까이에 위치한 화성지구에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 번화가 인민의 새 거리가 보란듯이 건설됐습니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구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작년에도 송화거리 할 때도 이제 야간 점등 모습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이제 전력 사정이 괜찮다고 바깥을 홍보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건물들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김정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문해 정책과 관련돼서 뭐라는 표현을 하냐면 사회주의 문명 강국, 요걸 아예 내세우고 여기저기 이제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명 강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상이나 이념에서뿐만이 아니라 약간 문예의 과학과 현대화, 그래서 문화시설, 관광시설, 평양도시의 거리, 대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북한의 어떤 청소년들이, 하고 청년들이 봤을 때 특히 이제 김정은과 같은 김정은 청년 세대의 경우는 부모 세대보다 아, 약간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가 조금 더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일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건설을 통해서 이제 파견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일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도 이게 이제 공식 일자리와 비공식 일자리가 있는데 공식 일자리 외에 비공식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돈을 벌고 돈 벌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간다든지 뭐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 외식을 한다든지 북한에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질 좋은데 질 나쁜데 이런 것이 조금씩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김정은은 뭔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이런 소비 생활을 참여한다, 뭔가 누린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함께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한 주민 이제 마지막 섹션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을 갈 텐데요. 한국에 왔을 때 탈북민들이 가장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의 기대와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남북은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딱 와 보니까 우리는 우리 통일해야 돼. 통일이 중요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통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지나보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우리를 통일의 대상이 아닌 조선족 아니면 중국 동포 약간 사투리를 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너무 그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약간 숨어 지내면서 약간 장사를 하고 뭐 일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왔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중국 동포가 북한 사람 해가지고 차별하고 뭔가 또 차별하고 무시할 때에는 아유, 중국 사람이 나 무시하니까 뭔가 견딜만 했대요. 근데 막상 같은 동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를 조선족 취급하고 동포 다문화 취급할 때 뭔가 배신감을 느꼈다. 정말 너무너무 섭섭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 많이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 2023년 말에서 2024년 바로 초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죠? 남북한은 한민족이 아니다. 남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하지 말자라고 했고, 예전에는 남한, 북한 하면 막 화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공식 호칭을 붙여주고, 우리 옛날 38선이었는데, 이제는 국경선. 완전히 이제 국가 취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북한 안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이제 민족이란 얘기를 안 할 텐데 과연 이제 북한을 탈북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과거와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바뀔까라고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 문화예요. 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도 우리 영상을 보게 되면 노력동원하고 청년들이 아, 탄광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 집단으로 막 동원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 나르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어떤 생각하죠? 야, 북한 사람 일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막 일하잖아. 그런데 막상 탈북민을 이렇게 노동 현장에 채용을 하잖아요. 정말 이 강한 노동 강도에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많이 아파하세요. 그럼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고 20년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업을 한다든지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조금씩 일하고 약간 일하다가 약간 쉬고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강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더라도 이 강도가 너무 센 걸 보고 와, 뭐라고 했냐면 숨도 못 쉬겠다. 그리고 여기 직장 생활에 소변 보러 갈 짬도 없이 까무러칠 정도로 피곤하다. 이 표현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한데 남한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기는 정말 빨리빨리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 세계, 나만의 경쟁 사회 이런 부분들을 좀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남한의 교육 문화와 북한의 교육 문화가 충돌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걸 보시면 돼요. 북한은 국가가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다가 보내놓기는 하지만 얘가 입시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잘 잡는 게 바로 상류 계층으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지만 사교육을 안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경우가 학교에 보내놨어요. 근데 걔가 약간 공부를 조금 못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북한 아이를 딱 부르더니 야, 너 학원 안 다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학원 안 다니냐고 그러는데 엄마 나 학원 보내줘. 그 얘기 듣고 부모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학교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내놨는데 아니 학원 안 다니냐고 물어보니 그런 선생님이냐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오히려 대안학교로 보내놨다. 왜냐면 대안학교는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사교육 비슷하게 학교 선생님이 약간 1대1로 공부를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대안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유치원 제가 아시는 같은 경우에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싸워가지고 딱 핥혔어요. 그럼 우리 어떻죠? 부모?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핥혀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아이 상처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당장 전화 와가지고 제가 상처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해줄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학부모들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안 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부모가 있어. 해가지고 딱 전화를 했더니 우리 북한에서 오신 그 부모는 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 애들의 일은 애들 일이지 왜 부모가 상관해야 돼. 이런 걸 보고 그냥 와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예 놀지도 말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이제 갈등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 다른 것이 왜 다른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5년 분단 이후로 어, 그 같은 민족이었고 역사와 언어 그리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그 바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북 주민의 이제 마음 통합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보통 탈북민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 사회에 동화해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응해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 우리 통일부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기본 정착이 뭐냐면 정도화가 아니고 통일부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한 주민 사회 통합 이것이 이제 정책 목표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남북 주민이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에요. 여기는 동료끼리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연령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약간 좀 사장님이 약간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약간 한국에 막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 멘토링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친구가 북한에서 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남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아유, 북한에서 힘들었지. 오늘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북한에서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새 출발해.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북에서 온 친구들이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적응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하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뭔가 이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뭐죠?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북한 사회에서 모르고 잘 모르니까 한국에 와서 배워. 경험을 안 했던 걸 경험을 배우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통합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 존중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미리 살고 있어. 근데 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소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왔으니까 북한 사회 이념 이데올로기 다 잊어버리고 한국 사회에서 모든 걸 새로 배워라. 그래야만 한국 사회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의 어떤 인식이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북한 친구들도 많고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여태까지 뭐 20년, 30년 이렇게 관계를 맺어 오다 보면 오히려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워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그것을 감당해낼까?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어, 이걸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을 고난을 축복으로 전환시킨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꼭 우리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북은 함께 아,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 문화이해 그리고 공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념 정치적인 것 이것들을 상당히 중요한데 남한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남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북 정치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우리 강의 이어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강의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잖아요. 강의 시간 동안에 다들 음성해 주시고 해놓고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 계속 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계속 해주신 강의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끝에 정치 경에서 다 달라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한 가족 그 말씀하셨는데요. 전에 저희가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탈문들이 좀 있으니까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서 북한의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한번 불렀어요. 장군님 식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식솔로 해서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 식솔의 뜻을 통하면 우리 탈무민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얼마나 화끈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교수님께 우리 강의 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다른 또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손 드시면 제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화면 열어놨으니까 손 드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북한의 실제적인 우리 모정희 수사님 말씀하시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기 그 언어에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2023년도에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주로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쓰지 말라는 건지 조금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말 보호법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 언어에 대해서는 북한이 훨씬 더 우리말에 대한 사랑 이런 게 깊더라고요. 예, 그 언어 자체도 순수 우리말도 많고 이런 점은 제가 훨씬 더 탁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법인가 좀 궁금해요. 평양문화보호법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가장 표준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서울 말과 구분이 돼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표준어는 평양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양어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이제 모든 말을 이제 표준화를 시켰는데 여기서 평양문화어 보존법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북한의 그 언어 정책과 달리 별도로 아예 해서는 안 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약간 악법에 가깝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해서 유엔에다가 아까 이제 그 청년 문화 그러니까 평양 문화 보호법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대 악법들을 북한이 이것을 없애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유엔에 이제 올려놓은 상태인데 한 예를 들면 평양어가 아닌 거 예를 들면 한류 문화를 아예 명시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고 외국의 이제 문화 영향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만났다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오빠 많이 쓰잖아요. 오빠. 이거 연인 사이에 오빠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한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연인 사이에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오빠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럼 이제 걔는 제재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생활총활 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제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한국에서 자기야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한국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렇게 외래어 사상이다라고 해서 아예 못 쓰도록 아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뭐 했습니다라고 해서 요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뭐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본 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법에다 예를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쓰는 경우에는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본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서 아예 이제 조심조심해 쓰거나 안 쓰거나 하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엄청 나쁜 법이네요. 저는 좀 좋게 봤어요. 평양문화보호법이라서 우리말을 살리고 뭐 그런 건가 했더니 네. 그게 전혀 아니고 남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법이네요. 언어를 네. 통해서.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쓰는 용어 외에 한국처럼 약간 그쪽에서 표현해, 약간 야들야들 살랑살랑하고 막 이렇게 돌려서 하는 말, 아,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네, 이질감이 더더욱 커질 것 같아요. 큰일 났어, 그죠? 통일이 예, 된다 해도 이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언어학들이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괴로말 잘못 사용하면 10년 이상, 6년 이상 노동 교화형 처합니다. 또 벌금이 북한 돈이 지금 한 15,0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북한 돈이 지금 아니, 그 달러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북한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쌀은 15,000원. 근데 10만 원 벌금 하려면 그 7kg 내일 걸 벌금 떼야 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윤광수 장로님. 장로님 말씀하세요. 네, 그 북한에 초중고 대학교까지 교육을 하는데 어, 등록금 제도라는 장학금 그 제도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다 의무 교육인지 자료를 보니까 그 세금을 잘 납부를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 둘로 나눠 봐야 될까요? 북한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다시 말하면 80년대 말 정도까지의 교육,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에 지금의 교육, 이렇게 둘로 나눠 봐야 되는데, 그 한국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지금의 40대, 50대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어느 정도 이제 잘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약간 문맹자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북한은 원래 어, 11년제 의무교육제, 12년제 의무교육제 다 무료입니다.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1년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있어서 대학에 가는 경우는 대학교도 학비를 내질 않아요. 오히려 약간 공부 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숙사도 공짜로 주고 약간 또 용돈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까지 지금은 학비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도 이제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거의 무상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교육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봐야 돼요. 실제 내용은 뭐냐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나마 그러니까 무료이다고 하더라도 학교 가서 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참 어려웠을 때는 학교를 가면 내는 게 많은 게 겨울 같은 경우 난방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난방비를 이제 내라. 우리 예전에 여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녔을 때 신문지, 뭐 병, 고철 수집했었죠. 북한은 지금도 그걸 해요. 그냥 북한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오는 게 힘들어. 가난한 애들은 힘들잖아요. 그럼 대신 돈으로 내야 돼요. 안 내면은 선생님이 그 아이를 혼내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한 친구의 경우에는 계속 혼내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것을 안 내게 되면 집으로 쫓아보내요. 집에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학교에서 그렇게 내려고 하는 게 맞냐? 그러니 학교 가지 마라. 해가지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럼 그 정부 입장에서는 출석률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출석률을 만약에 100% 해야 되는데 출석률이 부족하다. 그러면 북한에서 누구를 쪼죠? 선생님이
이렇게 문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가 왔다라고 그냥 보고를 해요. 그러다가 애가 졸업할 때가 되게 되면 애한테 야, 학교에 와서 졸업식에 잠깐 참여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다녔다가 졸업장만 받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힘든 것이고 특히 이제 대학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무료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요즘 같은 경우는 북한도 의대에 있는데 북한에서도 의대 정도 나오려고 하면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가치로 봤을 때 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의대를 졸업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북한의 그 교수 일반 선생님의 월급이 요즘 이제 화폐 개혁을 해서 한 이제 예전에 한 5천 원이었다가 한 5만 원 정도로 화폐 개혁을 해서 약간 올라가긴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 등록금을 내지를 않는데 학교한테 보이지 않게 뭐 국가를 위해서 바친다, 뭘 해서 하면서 끊임없이 내는 돈, 그리고 교수님들도 월급을 국가에서 잘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당 쪽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쪽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실제 학교가 다기가 힘들다. 그래서 북한의 같은 경우가 아까 사교육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빈익부 부익부라고 하는 게 단간부의 자녀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부가 있는 경우가 약간 이제 제일중학교와 같이 약간 영재학교 그리고 명문대학교를 들어가고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간신히 나와서 다시 농민과 노동자가 되는 이런 부의 대물림 이것이 이제 그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전체 교육생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지금은 금방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분명히 ICT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제화라든지, 이게 도농간, 그 다음에 장애아들에 대한 어떤 교육 환경, 또 교원들 전문성 향상이라든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금방 말씀하셨을 때 실제적으로는 사회 부담이라든지 사회적 가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게 실제 구현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일선교, 북한선교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실효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망전에 우선 그 학생들의 요 이제 근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 학교에서 그 정보화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대도시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제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고 상당히 많고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컴퓨터 수업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수업 외에 일반적인 수업의 경우에도 컴퓨터 이제 인트라넷을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범적인 수업을 조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직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컴퓨터가 한 반에 4명, 5명이었는데 자기가 졸업할 때 여기는 코로나 직후에 온 친구였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컴퓨터가 한두 명 빼놓고는 아주 가난할 빼놓고 웬만큼 노트북이 다 있었다. 이만큼 그거는 그만큼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얘네들은 게임도 해요. 북한 자체 내에서. 게임도 하고 자료도 받고 그리고 좀 더 똑똑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약간 그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자료들을 들어와서 이거를 돌려보고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렇게 평양문화보호법이라든지 청년교양보호법 이렇게 해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제재를 하고 외부 문화 한류를 접학을 하게 되면 약간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몇 년씩 12년형을 때리고 그러니까 사형까지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컴퓨터를 하는 게 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우리만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아이들도 요즘은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만 아예 달고 살아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면 약간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별도로 집에 모여요. 집에 모여가지고 세 명이 핸드폰을 껴놓고
게임을 하죠. 게임도 두 명, 세 명 같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아이가 세 명이 앉아가지고 새로 동시에 접속을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에서도 놀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들에 나가서 고기 잡고 뭐 매미 잡고 뭐 잠자리 잡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들끼리서 모여서 컴퓨터를 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이런 건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는 북한 안에서만 이것이 유통이 된다라고 하지만 북한은 하여튼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자료와 이것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보이지 않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드라마, 만화, 게임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북한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사는 아이와 잘못 사는 아이 간에 ICT의 이제 문맹,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말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외부 이제 ICT에 접할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이런 지원도 국제사회를 통해서든 어떻든 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 아이들의 변화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뭔가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ICT 뭐 이제 정보화가 확산이 되고 이 정보화가 있는 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하류 계층에게도 이렇게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거, 외부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술이 아까 노트북에 웬만큼 다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평양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대도시 그 기준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셨나요? 요거는 이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의 경우는 거의 다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대도시 중에서도 약간 교육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학교, 약간 선도 학교, 이런 경우에는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일부가 있고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져오는 이렇게 해서 몇 명 빼놓고는 있고 그리고 아주 이제 그 뭐죠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있지만 개인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다 격차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기룡 장관님, 네, 그 개인들에 대한 PC라든지 개인 통신 이런 게 할 수 있다면 기본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극동방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 이제 무선을 통해서 방송 형식을 취하는데 이게 인터넷이나 이쪽 방향의 PC를 쓴다는 거는 북한 내에서도 이런 좀 무선의 어떤 통신망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게 공급이 된다는 그런 건가요? 이게 제한이 없이? 우리 어떻게 보면 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잘 활용되는 나라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일본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이제 북한의 네.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인트라넷, 북한 안에서의 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평양의 중간에 이제 본부를 두고 이것을 이제 각 지방별로 하는데 그 지방에서도 아까 이렇게 정보화 격차가 지역마다 네. 따르다라고 하는 게 대도시, 중요 도시에는 이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음, 개인이 집안에서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는 학교는 지금 이제 막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인트라넷이 있는 학교가 있고 아주 농어촌 지역에는 인트라넷이 약간 좀 아직 안 깔려 있고 그래서 요즘 예전 같은 경우 우리는 수능에 대비되는 것이 북한에서도 예비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예전에는 이제 가서 했는데 약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하거든요. 인트라넷. 근데 이게 전체는 아니고 일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도시, 그리고 중점 도시, 그리고 이것을 계속 확산해 가고 있다. 근데 북한의 경우에도 원격 교육이라고 해서, 어, 이제 일하면서 이제 그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격 교육이 있어요. 그럼 개인이 집에서는 인터넷에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이런 별도 인트라넷이 깔려 있는 이런 대학의 이제 대학이나
아니면 기업소, 공공장소 뭐 이런 특별한 공공장소, 그러니까 예, 예. 도서관, 그러니까 정보도서관도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각 지역별로 여기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이것이 말하면은 이 그 어느 좀 이렇게 뭐 인텔리적이라기 못한데 좀 배움이 있고 예, 어떤 편의 시설이 있고 그래서 예.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서방 세계나 외부에서의 이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은 더 이제 더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막아놨을 뿐이지 그것들은 계속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약간 들었던 거 요즘 경제가 약간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과거랑 달리 굉장히 밝아졌다. 그러면 이제 전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가스가 들어가고 있고 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안면 인식이라든지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다 네. 깔려 있잖아요. 북한도 이 중국의 그 모델을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약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우리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거기 폐쇄된 인터넷이 광명망이라고 하거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예, 모정인 사님 두 번째 질문하시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벼운 건데 아까 영상에 나왔던 여자 최옥현 있잖아요. 그게 연기자예요? 아니 저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 어디 감옥 가야 되지 않아요? 그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저는 그분이 참 걱정되던데 진짜라면 최옥현. 예, 예. 저도 걱정이 되는데 예. 진짜일 거란 생각이 드는 게 그 외에 또 다른 영상도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응. 머리가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짧은 바지 입고 아까 마스크를 꼈는데 이 줄은 약간 일부러 그런. 구슬같이 이렇게 해서 그 음, 한국이나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다른 음, 영상의 경우는 이렇게 음. 여자아이인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모두가 다 보이는 데서 수갑을 차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게는 북한사회는 원래 생활총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자아 비판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 비판 이것이 있는데 약간 형을 때리는 정도의 어떤 공개 비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본보기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중간중간 약간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약간 좀 시범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잘못 걸린 거죠. 그런 경우는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이고, 아까 그 여고생 같은 경우도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고, 더 놀라운 건 그 부모의 실명이 공개가 돼요. 엄마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딸 이름 나오면서 딸의 교육을 잘못시켜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했다. 한데 그건 결국 그 아이도 숙청이 되는 거고 부모도 숙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이제 공개적인 사회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거 개인의 존엄성 왜냐하면 어, 이런 것을 보고 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걸 당했던 사람도 수치감, 분노, 이런 건데 간접적으로 봤던 사람의 경우도 내가 이렇게 잘못돼서 숙청이 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됐을 경우에 수치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격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어서 이것이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남북한 통합이 됐을 때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통합 부분,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기 오늘 남북 통합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령 이제 북한에서 의학을 하거나 의사였던 사람들 국내에 들어와도 실제 외국에서 의대 나온 사람과 다르게 실제 인터뷰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준비가 이렇게 시험 치를 비용은 지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비용은 뭐 본인이 또 따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가령 이제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남북 통합을 위해서 양질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 정부나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 싶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는 제도는 상당히 이제 잘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어, 노력과 더불어서 어떤 자생력, 그리고 한국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잘 버텨나가나 이제 이것과 또 연관이 돼 있는데, 좋은 제도로는 우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지원 가상금 해가지고 3년 정도 이상 하게 되면 1,800만 원 가상금이 있고, 미래 행복 통장이라고 해서 어, 약간 이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취업에서 어, 직장을 다녀요. 그러게 되면 자기가 번 돈의 50만 원을 이렇게 저축을 하면 똑같은 돈을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불입을 해줘요. 그럼 4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4,8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이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제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직장에 들어갔다 곧바로 나오거나 힘들 때 해서 이제 취업 지원이나 취업 교육을 이제 무료로 하는데, 요즘은 좀 더 주목할 만한 건 인턴 제도라는 거예요. 북한에서의 그 직업의 훈련 방식과 적응 방식과 한국에서의 적응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비슷하게 일정 정도 돈을 받고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의 사장님이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취업 시험을 봐서 이제 뽑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탈북민 입장에서도 직업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우리 기업주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익힌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간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원해요. 약간 다문화라든지 이렇게 외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약간 험한 데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분들보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약간 약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도 좀 대접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이게 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기업, 이제 중소기업 간의 이런 연계를 통해서 하고 있고, 탈북민들을 이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좀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만 더 질문. 예, 교수님 장관님. 말씀 중에 네. 취업 가상금이나 또 미래 지원 요런 이제 제도적으로 하는 거 외에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이미 이제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몸에 배인 상태니까 좀 그런 분들과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아까 뭐 멘토링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들로 많이 접근을 많이 하고 했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요즘은 또 뭐 흔히 뭐 코칭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어쨌든 그 사람을 어떻게 계속 격려하면서 키우면서 그런 저기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떤 고민들을 계속 풀 수 있는 그런 그 지원들은 계속 되는 게 좀 있나요? 예, 그 남북하나재단, 아까 제가 일했던 곳이 아, 남북하나재단인데, 예, 예. 남북하나재단에 취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직업 역량이라든지 요거 이제 취업과 관련된 이런 그 상담들을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북에 있을 때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음, 이분들이 실제 우리 농가에서 일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약간 좀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실제 이제 농어민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계속 이제 멘토 비슷하게 해서 미리 성공한 농업인 한국 사람 그리고 또 탈북민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멘토로 붙여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약간 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약간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의 어떤 지원들을 해주면서 계속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중간 재직업자에 대한 재교육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률이나 이런 거는 좀 어때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적응하시고 이런 것들은 실제 교육하신 결과물로 보셨을 때는. 예, 그러니까 매년 남북하나재단에서 실태조사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률, 뭐 실업률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30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 취업률 그리고 실업률이 적어져서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어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언론 속에서 이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 네. 정착한 사람들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성공한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그리고 뭐 교수, 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각 다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언론 속에 나오는 것은 이분들의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다. 근데 실제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에 약간 엘리트 계층보다는 약간 어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북중국경을 넘지를 못해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한 5년, 많게는 10년 이상 살았던 분들이 한국에 오거든요. 이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아이를 기르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약간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어려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각지대를 제대로 알아내고 지원할까 이 부분 이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현장뿐만 아니라 실제 또 연구자로 겸하셔서 오랜 세월 이 사회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전반적으로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와 우리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로 우리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